예, 반갑습니다. 표준과학연구원 이용호입니다. 이런 아주 전문적이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일반 그 분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청취라 그럴까 구성원 속에 발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쉽게 내용을 구성을 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목차는 이제 양자 컴퓨팅의 개요, 그리고 이제 원리라 그럴까 간단한 원리,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하고들 있는 이제 초전도 방식의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이제 국내 개발 현황, 그리고 국외 개발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요즘 뭐 양자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최근에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아직은 이게 양자 컴퓨터가 이제 산업적으로나 이제 기술적으로 보급은 안 돼 있지만은 이게 막상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보급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었을 때 산업적인 또는 안보적인 임팩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각국에서 굉장히 개발에 대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양자 컴퓨터 쪽에 좀 뒤집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이나 선도국에 비해서,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국가에서도 국가 12대 전략 기술 속에 이제 양자 기술을 포함을 시키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또 많은 투자와 이제 산업 연구 개발에 대한 어떤 투자를 좀 보장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한 몇 페이지만 좀 긴장을 하십시오. 이제 양자 컴퓨팅이 뭐냐? 양자역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컴퓨터가 이제 양자 컴퓨터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양자역학이 뭐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고전 역학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물리를 우리가 보이는 이런 기계 장치, 뭐 도로래라든지 이런 기계 장치를 가지고 우리가 물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피직스가 곧 미케닉스였습니다. 그리고 고전적인 물리학에 비해서 양자 물리로 설명되는 이제 물리학을 우리가 양자 역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양자에서 역학을 다루지는 않은데 단지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이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자 물리 또는 양자 역학적인 원리로 동작되는 게 이제 양자 컴퓨터인데 양자 레이저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너무 약하네요. 그래서 양자 역학이라고 하면 이제 일단 에너지 또는 어떤 상태가 양자화되어 있다. 그래서 요 왼쪽에 보시다시피 두 개의 상태, 바닥 상태 또는 이제 첫 번째 에너지가 높은 상태, 이제 여기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가 가능한, 아니면 동전이 누워 있기도 하고 뒤집어져 있기도 하고 스핀이 다운일 수도 있고 업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구분되는 두 개의 상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게 이제 우리가 양자화고요. 두 번째는 이 두 개의 상태가 독립적이면 안 됩니다. 두 개의 상태가 서로 이제 중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건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큐빗 하나 있고 여기 큐빗 소자가 있다고 쳤을 때 두 개가 또 독립적이면 안 됩니다.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고상한 용어로 얽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가능하면 양자 컴퓨터를 이제 우리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가능한 재료들이 밑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초전도라든지 또는 이제 이온 트랩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고, 반도체에서 이제 스핀이 업다운 하는 걸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각각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한 몇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디테일한 설명은 이제 생략하고 여기서는 초전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초전도에 대해서, 초전도 방식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반도체를 이용한 디지털 컴퓨터의 가장 근접하는 이제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초전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재 트랜지스터는 이제 트랜지스터 회로에 전기가 통하면 아니면 배터리에 차지가 5V 또는 3V로 채워져 있으면 1, 비어 있으면 0입니다. 양자 상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닥 상태와 1 상태에 뭔가 이제 조작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간단히 보면 이게 우리가 동전을 하나 놓고 생각해 봅시다. 테이블 위에 동전이 있는데 젓가락으로 동전을 때리면 젓가락이 가해지는 힘에 따라 가지고 동전이 뒤집힐 확률이 이제 커지겠죠. 적절한 에너지를 우리가 잘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 항상 동전은 100%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를 적절히 가하면 한 50%의 확률로 동전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안 뒤집어질 수도 있고가 가능하겠죠.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실제로 확률적으로는 반반인데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0과 1의 중첩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0과 1의 중첩. 실제로 동전이 서 있는 상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0과 1의 중간 상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0과 1의 확률이 반반인 상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률도 반반이지만 이제 양자역학적으로는 두 개의 상태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고상하게는 파동 함수가 이제 중첩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간에 우리가 에너지를 적절하게 가하면 0과 1의 중첩 0이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하고 100번 확률을 100번 가하면 이제 반 정도는 0, 반 정도는 1. 0인지 1인지는 측정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이제 그런 상태가 가능한데 이거를 우리가 중첩이라고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마일 프로세서 안에 이제 32비트냐 또는 64비트냐라고 이야기할 때 비트 수가 많을수록 컴퓨터의 성능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연산을 가할수록 소위 연산 속도 또는 클락 속도가 빠를수록 이제 성능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비트 수를 키울 것인가 또는 클락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건가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이 양자 컴퓨터 쪽에서도 1998년 정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실험실에서 2개 정도를 가지고 이제 컴퓨팅을 시작했어요. 2개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한 그 개념적인 그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개부터 현재는 한 수백 개 정도로 좀 와 있는 상당히 마치 이제 반도체의 무어의 법칙처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물리적인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라고 봤을 때는 이제 성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지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비트 수, 퀀텀 비트, 큐비트의 수가 얼마냐, 아니면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빠른 연산을 할 수 있느냐, 또는 그 연산의 결과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 참고로 이제 양자 상태는 근본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오류가 있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그 양자 컴퓨터는 오류가 있으면 양자 컴퓨터 죄송합니다. 오류가 없으면 양자 컴퓨터가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는 반드시 오류가 있어요. 워낙 미약한 에너지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오류를 줄일 것인가? 그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죠.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는 또 거기 큐비트라고 하는 이제 이 큐비트가 있고 이 큐비트를 기록을 하고 쓰기 위한 회로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고주파 회로인데 그 고주파 회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제어를 하는가가 이제 기술적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잘 만드는 기술과 큐비트를 잘 조작하는 기술, 측정 기술의 혼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다음에 좋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오류를 줄이는 기술 등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초인도 큐비트,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초인도 큐비트는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딱히 단점은 아닌데 이제 일반인들은 여기 초인도가 아닌 분들은 냉각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많이들 여기 불편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초인도 방식만 냉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포톤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디텍터가 초인도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것도 냉각을 해야 되고 아이온 트랩도 더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또 냉각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냉각이 그렇게 큰 그 장애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X축에 이제 소위 게이트 스피드 속도가 빠를수록 좋겠죠. 그다음에 Y축은 계산의 신뢰도인데 계산의 신뢰도가 이제 빠를수록 좋은데 그러니까 오른쪽 위쪽 코너로 이제 모이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초인도 방식하고 지금 이온 트랩 방식이 개종 그쪽에 좀 빨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전도는 이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신뢰도를 높일 것인가. 그다음 이온 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할 것인가. 이제 그겁니다. 마치 여기와 여기까지 이 100m가 있는데 토끼와 거북이가 이제 평생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더 많이 갔다 왔다 할 것인가. 거북이는 오래 살지만은 천천히
토끼는 수명은 짧지만 빨리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온 트랩은 거북이고 초전도는 토끼라고 굳이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게 우리가 그 컴퓨팅을 하는 하나의 큰 그 그림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냉각 장치 안에 그 바닥에 그 아주 낮은 온도에 있는 양자 프로세서 큐빗을 이제 두고 고주파를 주고 받으면서 그 기록과 제어를 합니다.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그 바닥 상태와 일 상태이고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적으로는 한 250mK 정도가 되기 때문에 250mK보다 더 큰 열이 들어가면 이 큐빗이 저절로 왔다 갔다 뒤집어집니다. 마치 후라이팬에 콩을 볶으면 콩이 저절로 막 튀듯이. 그래서 큐빗이 저절로 열과 열을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끔 250mK보다 훨씬 낮은 온도로 이제 냉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RF가 가해지는 에너지도 250mK에 해당되는 RF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이제 받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형을 설명을 할 때 파형은 진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위상 팩터가 있는데 그래서 큐빗에다가 얼마만한 에너지를 가할 것인가 그리고 위상을 땡길 것인가 밀 것인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에다가 에너지를 적절하게 딱 잘 가하면 여기 이제 뒤집어지는데 1이 되는데 반점 에너지를 가하면 0과 1의 이제 중간쯤 이 그림상에서는 이제 적도가 되겠죠. 적도를 우리가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적도를 가는데 거기도 위상을 땡기든지 밀든지 해가지고 X축 적도로 가게 할 수도 있고 Y축 적도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X축 적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RF를 큐빗에다가 이제 주고받고 전자회로를 통해서 주고받을 때 우리가 위상 조절이라든지 크기 조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여기 하나가 더 나오네요. 이제 여기에 이제 양자 컴퓨터 원리에 이제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자, 이 큐빗이 이제 여기 A라고 합시다. 여기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A라고 하는 큐빗에 0과 1에 해당되는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가하게 되면 큐빗 A를 0으로 만들 수도 있고 1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0과 1의 중첩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0인지 1인지 우리가 계측 기계를 갖다 대면 워낙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큐빗이 파손이 돼버려요. 상태가 파손이 돼버려요. 그래서 직접 잃지는 않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저기 공명회로라고 하는 이런 회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의 전자기적 회로가 있고 여기 전자기적 회로가 있으면 요 공명회로라고 하는 것은 요 놈이 이제 어떤 주파수로 여기 떨고 있어요. 주파수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 주파수의 주파수를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큐빗이 0인지 1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0과 1의 중첩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 굉장한 여기 어떤 큐빗 상태가 있는데 이걸 직접 갖다 대면 이 에너지가 이제 다 계측기기에서 흡수가 돼 버리니까 요 큐빗 상태가 파손이 돼 버리니까 요걸 직접 읽지는 않고 요 놈하고 인접해 있는 어떤 우리가 회로를 이용해 가지고 요 회로는 요 큐빗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큐빗을 데미지를 줄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회로의 위에 공명 회로의 주파수를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큐빗 상태를 간접적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큐빗을 판독을 합니다. 리딩을 합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중첩은 이야기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큐빗 A가 있고 B가 있는데 우리가 큐빗과 큐빗 사이에 어떻게 간섭을 일으키게 할 것인가? 간단히 보면 우리가 이제 라디오를 옛날에 어릴 때 라디오를 생각하면 라디오 이제 안테나 두 개 사이에 우리가 뭐 이렇게 구리줄을 감아 놓으면 라디오 A 신호가 B에 찌익찌익거리면서 이제 뭐 B 이 채널이 A 채널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자기적인 간섭을 주기 위한 소위 이제 안테나라 그럴까 막대를 갖다 대면 A의 상태에 따라 B가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A가 바닥 상태면 에너지가 바닥 상태 0이면 B는 안 바뀌고 A가 1이면 B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A가 0이면 B는 안 바뀌고 A가 1이면 B는 바뀝니다. 이와 같은 이제 그 원리를 이용해가 우리가 저기 회로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뭐 AND 게이트, NOR 게이트, NOT 게이트 등등을 이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디바이스는 이제 오른쪽과 같은데 조셉슨 접합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일렉트론 빔 리소그래피를 쓰고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리소그래피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게 되고요. 실제 단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현재 우리 반도체 구조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요 재료의 어떤 초준도적인 특성, 그다음에 이제 방막과 기판 사이의 계면에 얼마나 더 깨끗한 것인가, 그다음에 계면과 계면 사이에 어떤 소위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깨끗한가, 그리고 초연도 방막 표면에 산화막이라든지 그런 불순물이 얼마나 붙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 성능이 이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그 제조 공정 방법에 대한 그 노하우 또는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디바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오른쪽 요 그림이 이제 요게 되고요.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그다음에 요게 됩니다. 요 크로스 되어 있는 게 요 접합이 되고 요게 하나의 이제 단일 큐빗 소재가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20큐빗 같은 경우는 왼쪽 그림처럼 이제 20개가 되어 있고 50큐빗이면 이제 50개가 되어 있고 그게 이제 큐빗 소자의 한 예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논리적인 어떤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큐빗 1을 에너지를 반점 가해 가지고 0과 1의 중첩을 만들어라. 뭐 소위 이제 하다마다 게이트라고 하는데 0이 되려고 1이 되려고 하다마다 하는 게이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다마다 게이트를 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적도상에서 뭐 X축으로 또는 Y축으로 적도에 가게끔 한다든지 또는 뭐 1로 가게끔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RF를 주는 방식에 따른 그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 게이팅을 또는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양자 게이트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고전적으로는 비트가 하나 있으면 이게 다 독립적인데 양자 비트, 큐비트는 큐빗 각각이 0과 1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큐빗과 옆 큐빗이 또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이 큐빗의 상태에 따라 옆에 큐빗이 바뀌기도 하고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머리 아프죠. 복잡해집니다. 복잡하지만은 이런 원리를 잘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큐빗 수가 몇 개 안 되지만은 꾸밀 수 있는 회로의 가지수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양자 컴퓨터의 이제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국내 개발 현황 보시면 이제 아까 첫 페이지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뒤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기업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그 개발을 하진 않고 대학에서 하기는 뭐 이게 또 기술적인 난이도나 시스템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정부 출연연구원이 이제 이게 책임을 맡아가지고 이걸 개발하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정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양자 컴퓨팅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작년 6월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긴박하게 좀 일정도 짧은 기간에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업무적인 부하가 크긴 한데 대략 한 2년 한 9개월 이내에 20큐비트급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개발해서 시연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업무적인 아니면 이제 기술의 완성도에 대한 어떤 요구 조건이 큰데 그래서 1단계에서는 20큐비트 그리고 2단계에서는 50큐비트급을 이제 개발해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로 그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본 사업의 이제 목표가 됩니다.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장치가 있는데 일단 큐빗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큐빗은 이제 성균관 수원에 있는 성균관 대학에서 큐빗을 설계를 하고 이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 주어진 2차원 면적 안에 넣을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큐빗의 개수가 한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큐빗 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3차원으로 소위 스태킹을 해야 돼요. 현재 반도체 기술이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3차원 적층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큐빗이 만들어지면 이제 고주파 그다음에 이런 냉각, 뭐 차폐, 필터링, 신호 처리 등등을 이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대전의 키스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외부 부분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관련 부분을 지금 기관별로 이제 역할을 분담을 해가지고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이 결과에 대한 사전인데요. 이 칩이 있고 이 패키징을 해가지고 이 극조온 냉각 장치 바닥에 이렇게 좀 설치를 해가지고 이 통 안에 진공을 뽑고 이제 전기 스위치를 온하면 한 하루 반 이틀이면 이제 극조온으로 냉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RF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그 컴퓨팅 최적화를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큐빗이 제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짧은 기간에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냉동기하고 이제 고주파 회로 세트를 이제 몇 개 더 갖춰 가지고 좀 짧은 기간에 이제 빨리 그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이렇게 몇 개가 있으면, 예를 들어 5개가 있으면 5개 중에 제일 잘 되는 성능이 발현되는 장치를 일단 우리가 컴퓨터로 쓰고, 나머지는 또 칩을 갈든지 고주파 회로를 갈든지 속에 이제 구조를 갈든지 해가지고 또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놈이 더 잘 되면 또 그 놈을 컴퓨터로 쓰고 나머지를 다시 좀 최적화하고 뭐 그런 게 가능합니다. 고주파 회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고주파 회로로 이따가 우리 그 SDT의 윤지원 대표님이 설명하시겠지만 이런 이제 고주파 회로를 가지고 큐빗을 이제 그 기록도 하고 이제 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회로를 하고요. 큐빗의 성능에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성능을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큐빗의 성능이 좋은가 나쁜가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컴퓨팅으로 이제 쓸 건가 말 건가를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울산 과학기술원 유니스트에서는 이제 기능별로 그 어떤 웨이퍼를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3차원으로 이렇게 좀 스태킹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제 키스트에서는 소프트웨어 이제 클라우드에 관련된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면 이제 사용자가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회원 신청해서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하드웨어 초전도 컴퓨터 또는 기존에 이제 슈퍼 컴퓨터, 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슈퍼 컴퓨터로 양자 컴퓨터를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유사 컴퓨터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키스트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이걸로 그 에뮬레이터라고 하는데 에뮬레이터로 굉장히 큰 큐빗 수가 많은 것을 개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계산 부하가 이제 크기 때문에, 그 에뮬레이터하는 부하가 크기 때문에 한 30큐비트 정도는 이 방을 채우고 있는 정도의 슈퍼컴퓨터로 그 에뮬레이션은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에뮬레이터 30큐빗, 그다음에 20큐빗 초전도, 20큐빗, 50큐빗 초전도를 좀 개발하고 있는데 나중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 시스템을 개발 그리고 이제 구축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이제 종국에는 이 생태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RF 회로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냉각 장치도 개발해야 되고 각종 부품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도 이제 병행해서 좀 하고 있다는 거고, 향후 전망. 이 한 페이지에 거의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데요. 다소 일반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소자 공정 또는 소자 구조를 개선을 하고 소자 공정을 계산해 가지고 큐비트의 성능을 이제 향상시키고 또는 계산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고주파 회로를 정교하게 해 가지고 측정 정확성을 높이고, 고주파 회로 쪽에 보면 현 시점에서는 아까 보신 이런 그 상온에 있는 그런 랙 안에 회로들이 들어 있는데 그게 이제 케이블 수가 많아지면 뭐 가격 문제도 있고 이제 상온의 회로에서 저온까지 그 고주파 신호가 지나가는 그 경로가 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신호 지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열이 들어오는 문제, 전자파가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상온에 있는 반도체 회로를 저온 반도체, 소위 저온 CMOS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그 냉장고 안에, 냉동기 안에 집어넣는 그런 이제 시도가 있게 되고, 아예 초전도 디지털 회로, 초인도체로 이 양자 컴퓨터가 아닌 초인도체로 그 디지털 컴퓨터를 만드는 일도 이미 과거에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초인도 디지털 회로로 초전도 디지털 회로로 이제 고주파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큐빗 가까이서 조작을 하는 그런 일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류 완화하고 오류 정정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류가 뭔가?
그러니까 0과 1인데 실제로 이제 이게 우리가 기존의 트랜지스터라고 치면 이게 5볼트라고 칩시다. 아니면 물이라고 칩시다. 이거를 재는 데는 뭐 그렇게 오차가 약간의 오차가 있어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큐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약한 이 주변의 열적인 전자파적인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요동 때문에 실제로 저 상태가 그야말로 샤프하게 정의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좀 소위 플럭쉐이션 요동이 있습니다. 그 요동의 원인은 우리가 250mK에서 냉각을 시킨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10mK 정도로 냉각을 시키는데 극존 냉동기가. 그런데 이제 에너지가 한 250mK 정도가 되니까 250분의 10 정도의 열적인 플럭쉐이션이 있죠. 그런 플럭쉐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이제 전자기적인 노이즈가 라인 타고 들어가 가지고, 물론 중간에 이제 필터링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라인 타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제 노이즈를 유발하기도 하고, 그다음 우리가 일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 아토테슬라 아니 아토와트, 아톰의 10^18인데 100 아토와트의 에너지를 가해야 되는데 실제로 100 아토와트를 정밀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107 아토와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플럭쉐이션이 있을 수 있겠죠. 98 아토와트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에너지를 주고 받는 거, 아니면 이제 시간의 지연 뭐 이런 오차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생기는데, 이제 계속 이거를 그 고주파 신호를 가하고 이제 연산을 하다 보면 그 오류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 0.99였는데 다 계속 0.99, 0.99 몇 번 하다 보면 그게 예를 들어 뭐 0.7이 되든지 0.5가 되겠죠. 0.5가 되는 순간 계산이 이제 소용이 없는, 유용성이 없는 계산이 될 수 있는데, 뭐 그런 이제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고 나서 이제 오류를 없애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하드웨어적으로 여기 큐빗이 있고 계산에 필요한 큐빗이 있고 그 주변에 환경적인 노이즈를 측정하기 위한 소위 기준 큐빗이 있어가지고, 이런 기준 큐빗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계산에 사용되는 큐빗을 계속 이제 보정을 하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류 보정 방법인데, 그런 방법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뭐 한 예로 이제 IBM에서 최근에 한국인 과학자가 이제 내처 논문 표지를 장식했는데, 오류 완화를 쓰게 되면 기존에 이제 오류 완화 기법 미적용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쭉 하면 이제 그 정확성이 확 떨어지는데, 오류 완화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상당히 계산을 하면서도 그 정확성을, 신뢰성을 이제 유지를 시킬 수 있다. 뭐 그런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시스템이 이제 그럼 언제까지 어디까지 발전을 할 것인가? 이건 IBM이 최근에 개발한 그 큐빗 수가 작년에 이제 433 큐빗인데요. 원래 이제 1000 큐빗급을 출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큐빗을 우리 가지고 있는 2차원적인 면적 안에는 이제 큐빗을 만들 수 있는 수가 제한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3차원으로 이제 쌓아 올립니다. 쌓아 올리더라도 그걸 현재 우리 2나노, 3나노 반도체 기술처럼 뭐 25층으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기껏해야 한 4층, 5층 아니면 한 8층 정도, 그렇더라도 이거 칩의 크기를 아니면 큐빗의 덴시티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하려고 하는 방법은 이 칩과 칩을 초전도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칩 하나의 결과를 기존에 이제 컴퓨터로 측정을 해가지고 그 양자 상태를 읽어가지고 다른 이제 옆에 칩에다가 이제 가하는 방식을 한다든지, 그다음 1000큐빗도 하나의 칩으로 만들 게 아니고 예를 들어 300큐빗 칩을 3개를 이제 따로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방식과 아이디어들을 지금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큐빗 수가 이제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 현재 이제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IBM 그 장치를 이제 접속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 대부분이 이제 27큐빗 또는 한 19큐빗 정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좀 뭐랄까 한계라 그럴까 있긴 있는데, 일부는 이제 64큐빗 정도는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있고, 아주 최근에 이제 127큐빗 정도는 한정된 그 회원에 대해서만 좀 접근을 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큐빗 수가 증가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높은 사양의 장치를 섬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고급적인
활용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큐빗을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쌓아 올린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냉각을 해야 되는데 이 냉각 장치가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하우가 꽤 필요하죠. 그런데 좀 세계적으로 몇 군데밖에 좀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냉각 장치를 좀 콤팩트하게 하는 일, 그게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제 국내 모 대학에서 이런 쪽의 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안에 들여다 보시면 이 선이 꽤 복잡하죠. 이 선이 이제 면적은 정해졌는데 우리가 이 소위 꽂을 수 있는 케이블 개수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케이블을 얼마나 이렇게 좀 모듈화해가 가운데 보시듯이 모듈화해가지고 좀 쉽게 설치하고 쉽게 이게 해체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기술도 좀 개발하고 있고, 그렇더라도 저런 거는 소위 동축 케이블입니다. 코엑셀 케이블인데 저걸 아예 이렇게 방막화 해가지고 우리 그 노트북 이렇게 접을 때 우리가 그 속에 사실 플랫 케이블이 있거든요. 그런 플랫 케이블화하는 일도 좀 하고 있고, 이게 일반 우리 그 노트북이나 우리 스마트폰, 그 폴더블 스마트폰처럼 그런 연성이 좋은 구리선을 쓰는 게 아니고 초연도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런데 쓰는 초연도체가 또 굉장히 연성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물체는 냉각이 되면 연성이 없어집니다. 고무공도 냉각을 시키면 돌처럼 딱딱해져요. 그래서 냉각을 시켜서 바닥에 때리면 고무공이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연성을 유지하면서, 죄송합니다, 연성이 유지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냉각을 하면서도 얼마나 접촉을 잘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이웃한 채널 라인 간의 간섭을 없애고, 그 다음에 전송 손실을 없앨 것인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노하우 중에 이제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런 고주파 회로들이 이게 이제 맨 왼쪽은 20큐빗, 가운데는 100큐빗인데 이 1000큐빗 정도 하려면 이만큼 좀 RF 회로를 차지해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가격적인 문제, 부피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는데, 한 예로 이게 구글의 한 50큐빗 장비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아주 복잡하죠. 이제 뭐 이 지연 시간, 그다음에 고주파, 전자파 간섭, 그다음에 케이블 볼륨, 열 전달, 뭐 열 침입 이런 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크레오 시못으로 이렇게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로 아까 꽤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회로를 요만한 사이즈로 만들어 가지고 이 이제 냉동기 속에 집어넣자, 뭐 그런 일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 회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력 손실을 이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에 집어넣으면 저 밑에 이제 열 부하에 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어프로치가 일단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초전도 회로를 가지고, 초전도 회로는 그 열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초전도 회로를 가지고 그 초전도 큐빗을 컨트롤하자, 뭐 이런 노력도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초기 뭐 몇 개 큐빗 정도는 좀 그 드라이브를 지금 시험을 좀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 뭐 그런 결과들이 좀 발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소위 일종의 이제 이거 에코라 그럴까, 이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양자 소부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컴퓨팅 만드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활용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소부장은 이제 일부 지금 이제 부품 업체 아니면 일부 장비 업체가 이제 조금 하고 있고, 시스템은 아직 개발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 출연연구원에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장치가 없지만은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일부 그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또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이 양자 컴퓨터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AI와 연결을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양자 컴퓨팅 에코시스템이 중요하다. 제가 슬라이드가 한 2장 정도 남았는데요. 그다음에 최근에 작년 연말에 이 핀란드의 양자 컴퓨터 만드는 회사 IQM이 만든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이제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또 사용자들도 있고 뭐 개발자들도 있고 그런 그 업체들 한 100몇 군데에다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이제 몇 년쯤 이게 실용화 될 것인가, 그 전보다 당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켓 실질적으로 사용이 될 거라고 하는 시점이 좀 당겨지고 있습니다. 대충 한 83%가 5년쯤이면 시작이 될 거다, 아니면 63%가 10년 이내, 그 다음에 한 10%가 그런 시간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한 33%가 사용은 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제한적으로 사용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제가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양자 컴퓨팅 도입 보급의 이제 장애 요인 또는 이제 해결 방향이 뭔가 장애 요인은 왼쪽에 있는데 시스템 기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대규모 시스템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거지. 우리가 억세서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다. 그럼 예산 부족.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뭐 억세서 하려면 이제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전문 인력 부족, 물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포함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양자 이득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유용한 어떤 계산에 필요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제 양자 컴퓨터 결과를 기존 컴퓨터하고 이제 결합해 가지고 빨리 기존 컴퓨터를 또 프로세싱해가 바로 또 내보내가 또 계산해 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결합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아직은 뭐 기존 컴퓨터로 잘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써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화적인 저항도 있고 뭐 그다음에 개발자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크게 보면 한 두세 가지입니다. 인력 양성, 그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면 뭐 이런 분야에 활용이 될 거고 시간 관계상 뭐 크게 보면 보안,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다음에 금융 이게 임팩트가 이제 큰 분야인데 이제 이런 걸수록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예를 들어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뭐 무슨 에너지 아니면 재료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은 임팩트가 다소 적지만은 좀 시간이 좀 더 덜 걸릴 거고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로 이제 거기 접근해서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폰트가 좀 깨졌네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시간 관계상 제 발표를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혹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자 컴퓨팅의 산업적, 안보적 중요성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시기 위해서 뭐 개요에서부터 뭐 현황, 전망까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를 정확히 한 40분 정도에 맞춰 주셨는데요.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플로어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좀 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이 분야에는 생소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두 가지 정도를 질문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 이제 큐비트를 이해를 할 때 저게 트랜지스터하고 비슷하겠구나. 결국은 상태 변화의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저 숫자가 기존 트랜지스터의 이제 집적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 그 컴퓨팅 그 파워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속도 경쟁력이라는 게 결국은 제가 기존 그 반도체보다 집적도가 훨씬 높아서 그런 건가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다가 그게 맞는지 아니면은 양자 상태 변화의 속도가 기존 전자기 속도 30만 킬로미터 그걸 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거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20큐비트 정도가 기존 레거시 우리 컴퓨터들에 비해서 예를 들면 2.4GHz의 예를 들면 쿼드 코어 정도 된다든지 이런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걸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초전도 회로 같은 경우에는 큐빗이 하나가 있고 큐빗 하나가 있는데 큐빗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대충 한 0.5mm 정도, 500 마이크로미터, 굉장히 큽니다. 현재 트랜지스터 우리가 뭐 수나노 정도인데 물론 이제 그 쉘은 수나노지만은 뭐 와이링까지 포함하면 뭐 한 수십 나노 정도 되죠. 수십 나노에 비하면 500 마이크로 50만 나노니까 굉장히 큽니다. 기존의 트랜지스터 요 셀은 요만하다면 초연도 큐빗의 큐빗 크기는 이만합니다. 그래서 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요 자체가 이제 상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첩이 가능하고 얽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요술을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걸릴 수 있는 게 하나인데 이제 이게 큐빗이 몇 개가 되면 서로 막 요술을 부리고 옆에 요 놈이 하나 건너뛰어 저 놈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엮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워풀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20큐빗이 현재 우리 예를 들어 뭐 우리 가정에 쓰는 우리 컴퓨터의 성능이 얼마 정도의 매칭이 되는지는 제가 딱히 매칭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 저기는 있나요? 수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상태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숫자가 큐빅 수에 따라서 증가를 할 텐데 수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게 이제 큐빗이 2의 이제 n승인데 큐빗이 예를 들어 20개다. 그러면 2의 20승이 되는 거죠. 2의 20승. 예를 들어 50 큐빗이면 이제 아주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2의 50이면 얼마냐? 굉장히 큰 수가 되죠. 굉장히 큰 수가 되죠. 저 뒤에 예,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초전도 물질 개발 해가 성공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초전도 물질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만에 하나 미래에 그 초전도 물질을 누가 만약 개발을 하거나 발명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양자 컴퓨터에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준다면 어떤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캐치를 잘 못했는데요. 죄송하지만 다시 마이크를 조금 떼고 다시 말씀. 만약에 미래에 초전도 물질이 그 누군가가 개발을 한다면 예. 그것이 양자 컴퓨터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안 미칠까요? 또 미치면 어떻게 미칠까요? 예.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가 초전도 물질입니다. 상온 초전도. 예. 서운 초전도를 하더라도 냉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래? 정밀한 제어 때문에 그런가요? 테슬라 제어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0과 1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적은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0과 1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 차이가 그 계단의 차이가 약 0.25 켈빈, 0.25 도씨, 굉장히 작은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상온이면 300K잖아요. 300K면 이게 뭐 저절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전혀 계산이 안 돼요. 상온 초전도가 되더라도 반드시 냉각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극저온 냉각을 하는 이유가 그 재료가 천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천도기 때문에 냉각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그 에너지보다 열 요동을 줄이기 위해서 냉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스피닝 큐빗이라고 있는데 반도체 기술, 그건 초전도가 안 되는 재료거든요. 반도체 스피닝 큐빗도 냉각을 10mK 정도로 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열 요동 때문에. 예.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워낙 뭐 이론적인 원리에서부터 뭐 전망까지 잘 설명해 주셔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시간도 잘 맞춰 주셨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이용호 단장님께 큰 박수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